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장승윤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최근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발전 전략입니다. 제가 전체 구성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메가 트렌드 변화 혹은 큰 대전제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 변화가 뭔지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되고 있는지, 뭘 시사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 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 이미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어려움을 경제 상황이 일시 나빠서 겪는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당연히 발전 전략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수출 주력 산업이라 하면 우리가 사실 이 주력 산업을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미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이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이 주력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이 주력만큼 곤란한 적이 없죠. 근데 과연 이런 용어를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모색을 할 때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에 반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배경은 2008년으로 좀 거슬러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때 주요 선진국들은 이게 단순히 금융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가졌던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 바꾸게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미국, 영국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로 얼마든지 경제를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자신했었고, 모든 제품이나 생산 기반 같은 것들은 비용이 싼 동아시아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쉽게 수입을 해서 생활을 윤택하게 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금융위기로 인해서 제조 기반이 없는 나라들이 다시 위기를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됐고, 한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 빠르게 극복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어드밴티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여러 가지 현실 인식이 조금 뒤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번 발제는 이제 향후 5, 6년간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우리가 대응을 하고 패러다임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제는 향후 5 내지 10년간은 글로벌 이런 저성장 시대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제로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할 것이냐 저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지난 경험에서 보셨듯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가려집니다. 빠르게 매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매출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지만 저성장일 때가 제일 문제인 거죠. 특히 이 저성장이 더군다나 아예 그냥 추락을 하면 몰라도 옆으로 행보를 할 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불확실까지 붙여지기 때문에 더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이 협성한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불가피한 우리 경제로서는 향후 5 내지 10년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고 한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석학들이 그동안 2008년 이후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구조적 침체론이 너무 과장된 위기론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것을 돌파하는 기술의 혁명에 대해서도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 반면에 이미가 우리가 얻을 그 기술의 혁신 성과는 다 거뒀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들은 과거 2차, 1, 2차의 결과에
뭐가 크게 다른 것이냐. ICT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그걸 계속 누리고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R&D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더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것을 가장 뒷받침하고 입증하는 것이 이제 그 세계 생산성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80년, 90년대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침체가 되고 지금같이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몰려온다, 한국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과 같은 미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사실 ICT로 인터넷으로 돌파를 한 거죠. 그 당시에 회복할 초기에도 이게 인터넷 혁명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도처에 컴퓨터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생산성이다. 그래서 과연 생산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2000년 초반부터 2008년까지 다행히 미국을 떠받쳤고 미국같이 그런 거대한 경제가 연 2, 3%의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8년부터인 거죠. 2008년부터 이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기술개발 투자라든지 R&D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단순히 기술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소득 양극화 또 각종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수요 부진의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이 경제가 계속해서 좀 부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이를 돌파하는 방법은 그래도 기존 산업의 고부가치화와 또 새로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만이 사실 돌팔구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별 기술로 뭐 IT다, NT, 뭐 또 CT, 뭐 이렇게 BT 해서 여러 가지 개별 기술의 첨단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이 또 한 6, 7년 전부터는 사실 융합이라는 용어로 거듭되다가 드디어 이제 2013, 14년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형태로 이것이 심상치 않은 어떤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변화로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와서 다 아시는 대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아젠다로 이번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을 하고 아주 극도의 자동화와 극도의 지능화와 극도의 융합화가 진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과거 산업혁명과는 속도나 파급 범위나 또 영향력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세계적 지도자들이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오토 경제라든지 오토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고 뭐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몰랐던 모르던 이런 경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산업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 세계 경제 무역의 흐름 부분 쪽인데 저도 이 그림을 맥킨지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게 2000년 이후에 그동안의 증가 속도에서 훨씬 벗어나는 빠른 무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7년을 계기로 해서 추락을 했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과거 수준에서 한 15% 정도 내려오는 수준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급기야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또 제조업의 생산이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진 의미가 크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대개 회복해서는 그 지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혀 저성장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표가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앞으로 무역 세계 성장의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새롭게 주목하는 데이터 거래량이 기존의 상품, 서비스, 금융 거래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방식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로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과거 이전까지 거의 60년 동안 대개는 기술은 효율적 공급 체계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밀착된 소비자의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더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기존의 사람 패러다임과 좀 다른 내용이라고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능하고 또 왜 그래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술들이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거쳐서 저가로 주문형 개인 맞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든지 일상화된다든지 또 기존의 원거리 집적과 계층화했던 공장이 현재에 비해 더 다양하고 분산하고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모해야 되고 변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변모가 과거처럼 높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심지어는 영국의 ARM처럼 팩토리 리스 같은 형태의 제조업도 사실은 등장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다 하는 상태를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에 구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로의 변화를 보면 신속한 대응 부분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이 새로운 제조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개발을 할 때 TRL만 관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술 개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술 개발된 기술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져 주느냐 혹은 현지에서 공급하느냐 하는 맥락에서 Manufacturing Readiness 레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정책 구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들여다본 중국은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마켓 레디니스 레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처럼 그런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나간 것을 발견했을 때, 야,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 패러다임에서 이제 그 글로벌리제이션 아까 보셨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경계가 어무너지고 국가 간 경계에서 데이터가 흐름이 많아지면서 그럼 기존 시장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냐는 거에서 시장만큼은 기존 시장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다양한 새로운 시장 기회 포착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혹은 시장을 잘 개척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정책적으로 요즘에서 당황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 기회 포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지금 대통령도 차수단을 끌고 아프리카를 갔다 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갔다 오고 가고 간 패턴이 60년 전에 박 대통령이 독일을 갔다 오고 중동을 가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형태라는 형태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찾아가는 아프리카 시장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는 이 모바일 폰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수 있는데 한 20%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80%가 소유를 하고 결제를 다 합니다. 그 시장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똑같은 IT 폰을, 스마트폰과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아프리카 시장에는 유선을 깔아서, 과거 같은 패턴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벌써 판단한 거죠. 언제 거기에 유선이 깔리고 언제 무역 상품 거래선이 생겨서 무역을 보고 하겠습니까? 인터넷이 빨리 깔리면서 또 모바일 폰으로 바로 제품을 주문할 수가 있고 택배 문제는 드론을 날려서 갈 수 있는 이런 드론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개발하느냐고 했지만 이 드론은 벌써 이 개도국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도로를 새로 만들기 어려운 이런 지역에 물품을 수송하는 수단으로 지금 대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장 기회 포착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가지 않았던 시장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래상을 찾아내고 거래처를 찾고 거래를 트고 은행과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고 받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새로운 물건을 팔고 필요한 곳에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시장기회라고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면 이 중국이나 인구 대국에서의 새로 중산층이 늘어난다든지 또
도시화가 진행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치 사슬이 분자화가 되면서 뭐 어느 파트에든지 어느 나라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여기에 참여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그것도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 기회가 우리의 모든 기회들을 오히려 박탈해 갈 수도 있다 하는 위험 요소로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 패러다임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경쟁보다 또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 경쟁 간 경쟁으로 변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ICT 융합, 4차 성명에 말하는 플랫폼을 통한 제품의 복합 시스템화, 또 뭐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이런 부분은 산업 내 경쟁 구도를 재구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산업의 정의 자체까지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농기구 같은 제품들이 영농 시스템에 포함이 되면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거나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E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업을 뭐 디젤 엔진이라든지 혹은 발전소 그죠? 발전소 큰 장비라든지 또 철도 차량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방식에까지 도움을 줘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여기에도 이미 프리딕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거래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변해갔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가격 낮고 성능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퇴출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라고 현재 사실 이 지속 성장 가능성과 제조 공정에 있어서 저탄소 혹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이미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펜하겐에서 그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건 사실이지만 그 기후변화 협약이 결국 이번 정부에 와서 체결이 되고 이제 수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작한 원인이 뭐였냐면 먼저 녹색화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고 패러다임 변화로까지 볼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벌써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다시 와서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이 재개되니까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뭐 에너지 신산업이다 뭐 난리를 펴지만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한 발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세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고순열 인력 자원이 또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 이 산업 패러다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용이 일부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모든 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이 인력을 퇴출시킨다는 논리로 사실 4차 혁명을 수용하는 것을 더 지연시키는 이런 것도 이 산업 패러다임의 수용을 잘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은 물론 인력이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고숙련 노동자야말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또 그 고숙련 인력자가 아까 보실 때 시장을 착안하고 끌어낼 수 있는 기업가로 변신될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중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부분,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다 보시더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든지 다시 되살아날 경우였고 최근에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매 정권마다 사실은 1%씩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2%니까 다음 정부 가면 거의 0%의 잠재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 요인별 기여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 부분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R&D를 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켜서 높은 성장 정제력을 갖게 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3년 만에 이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우리가 전후에 발전을 시작한 이후에 제조업이 한 번도 매출액이 마이너스 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던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출액으로 사실은 모든 향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마이너스 때는 사실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전화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또 외부 요인을 찾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혁신 전략에 부재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한번 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이 패러다임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의 결과가 아닌가.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 시장을 주력 산업을 초월하고 시장 잡식하는 부분은 뭐 새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응 미흡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하고 물론 마이너스가 돼서 요즘 경계를 합니다만은 왼쪽 그림에 보시면 빨간 선이 바로 우리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의 증가율, 산출액의 증가율입니다. 보시는 대로 계속해서 급상승세를 가져왔지만 그 밑에 청색이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인데 이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을 따진 것이 이게 녹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 부가가치율입니다. 이 부가가치율이 90년대 중반부터 이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업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을 확대하는데 더 주목하고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가져온 데 문제가 있지 않나.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무역의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성장을 해오면서 뭘 보고 뭘 가지고 측정을 해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부분을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더 입증해 주는 것이 주요 제국 다른 나라 우리의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수출 6위라고 하셨는데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 상위 5개국인데 이 상위 5개국 중에서 중국은 뒤늦게 출발했다고 치더라도 상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부가가치율에 있어서 10% 정도의 차이가 지난 3, 40년간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똑같이 100원어치 생산을 하면 이 세급국가보다 한 10원어치를 못 판다는 것이죠. 수익을 못 얻는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중국조차도 이 부가가치는 우리보다 2, 3%가 더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넓고 생산량을 크게 하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천 기술이나 또 부품 소재나 또 엔지니어링이나 또 창의적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같은 패턴에 계속 연장생산에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이 제조업의 혁신적인 투자, 새로운 변화나 패러다임 시프트에 반응할 때 나타난 것은 기업으로서는 어디에 투자하느냐입니다. 과거에 조금 긍정적인 보였던 시절이 한 번 있습니다. 2000에서 25년 사이를 보시면 우리 국내 제조업의 대부분이 현재 현상 유지 투자에서 사실 제품 R&D나 신제품 투자에 더 돈을 투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3년, 14년 보시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의지가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들은 제조업 리네상스다 해서 새롭게 패러다임에 맞춰서 제조 구조를 바꾸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과거 같은 패턴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30대 그룹의 핵심 투자도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의 약화와 신성장 산업의 창출이 지연되는 부분. 이게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동안 우리가 이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글로벌 위기의 조기 극복 성과에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것이 아닌가. 글로벌 위기 이후 위상 변화를 보시면, 이 상위급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뿐입니다. 위기 이후에 특히. 그래서 이런 위기와 오른쪽에 보시면 수출 시장 점유율도 사실은 2008년에 굉장히 낮아졌지만 다시 회복하는 이런
성공의 덫이죠, 일종의. 이런 부분에 취해서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여건 악화나 위기의식 돌파력도 여전히 좀 절박하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보도였는데요. 아까 수출 세계 1조를 달성 못했지 않습니까? 한때 얻다가 그랬는데 그것도 계속 위로하는 것이죠. 1조 달성 못했지만 6위는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의 패러다임 대응에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산업으로 나눠서 큰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기존 수출 산업 부분 쪽은 기존의 가성비 같은 접근으로는 절대 이제 할 수 없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이런 투자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나왔지만 실제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큰 시스템 내에 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바로 퇴출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 부류와 새로운 투자를 봐야 되는데 시장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등장했다는 부분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집약자본이라는 KBC라는 OECD에서 지난 3년간 논의를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KBC라는 캐피탈이 기존의 공장, 설비 투자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지금 투자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한 70%는 기존 제품 생산 방식 유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기존 수출 차량은 마치 지금 전개되고 있는 ICB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해서 무관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IoT와 센서 또 클라우딩 또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부분에 대해서 기존 주력 산업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이런 ICBM들을 끌어가는 데는 신기술 스택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ICBM 테크놀로지 그다음 통신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같이 자본으로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자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의 일이고 그전에 저는 장비와 부품 소재 조달만 잘하면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 수출에서 과감한 수출 방식이나 새로운 수출 상품 확대에서 아까 말씀 에너지 신산업 부분, 그 다음에 방식도 이 글로벌 경제가 부진할 때는 그래도 남아있는 시장들은 가버먼트 재정을 풀 때 만들어지는 정부 수요 부분 쪽입니다. 공공구매 부분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 방법 또 정부 간의 거래를 통해서라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저성장 기조 시대 때 한번 특히 고려해봐야 될 이런 아이템들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미래 수출 유망 산업은 결국 신산업의 정책과 가늠하신 것인데 제가 보건대 제일 부족한 부분은 통합적 관점과 단기 성과주의 탈피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0년대, 2000년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의 경과를 교치를 보면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도 기업에서 양산하기 위해서 한 6, 7년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이후에서나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 고용 수치라는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산업을 시작을 해놓고 돌아서면 벌써 수출 안 되네, 일자리 없네 이렇게 기다리는 이것이 이제 R&D를 하는 사람들 또 기업으로 하여금 거의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 해결형 기술을 채택을 할 때 문제 해결형 기술을 좀 가져야 되는데 기술의 유망성, 가능성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벌써 이 시대 흐름이 ICBM으로 흐를 때 새로운 유망 산업을 기를 때도 이 ICBM 시대에 부합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신축성을 보이는 데 비해서 우리는 뭐 ICT만 계속 붙들고 있다든지 또 과거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다 n분의 1로 이것도 다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참고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해 왔는지를 한번 보일 수 있는 표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련점 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도, 미신에 가까운, 모든 것은, 정부는 일단 손을 떼야 되고, 가장 적은 정부가 가장 효율적이고, 민간이 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도구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도, 미국이 이미 20, 30년 전에, 혹은 12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연방정부를 통해서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민간기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GP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최첨단 소재 기술을 통해서, 그 기초 원천 기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폰과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한번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기업가적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실패의 경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리스크가 큰 기술, 또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정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혁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스테인 할 수 있는 서스테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장이 활력을 유지하고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이 크게 창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지금 혁신이 거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피처폰 대신 스마트폰을 했고 스마트폰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기존 시장은 죽고 새로운 버전이 시장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인력 고용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나올 때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혁신인 거죠. 두 번째는 아주 효율적인 혁신입니다. 이거는 적게 들이고 많이 생산하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지난 30년, 40년 산업 패턴을 할 때 기업을 하실 때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패턴.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혁신은 그 자체가 이미 인력을 오히려 더 줄이게 돼 있습니다. 혁신을 하면 할수록 인력을 줄여야만 생산성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니까. 그게 우리가 많이 해왔던 투자고 혹은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기존 주력 상품들이 혁신은 하기는 했는데 어떤 혁신을 했냐 하면 이 두 가지 혁신을 많이 한 겁니다. R&D를 세계 최고의 1위를 하고 있죠. 또 규제개혁도 대통령이 5회차나 그걸 풉니다. 근데 그 규제개혁을 푸는 방식이 대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가 뭐겠습니까? 마켓 크리에이션 이노베이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라는 시장이 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시장 기회를 보고 시장을 창출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새로 마켓 창출을 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의 공급 시스템이나 경영 방식으로는 적합치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혹은 제도를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부가 기업가와 발을 맞추고 기업가적 정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존의 효율적 혁신이나 혹은 서스테이너블한 겨우 그냥 살아가는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켓 크리에이팅 하는 혁신하는 기업하고 합쳐질 때에 폭발적인 그 결과를 내겠죠. 바로 이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마리나 마츠카토라는 기업가 협국가를 쓴 이 책자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그래도 재빨리 위기를 극복을 하고 저 큰 나라가 2% 성장과 지난 제조업 부분에서 고용을 지금 창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과장해서 또 과도하게 현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산업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로 해석을 했지만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무력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도 이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느끼고 또 절가박하게 느낄 때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